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나이에 마음이 아주 만신창이가 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운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60대는 젊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오랜 시간을 투병해왔어서 그런지 외관이 파사삭 늙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를 청구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도 생기고 하는 거라지만 저는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무서웠습니다. 환자분 여기에 보시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새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또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너무 둥글럭적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저는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잘난 것 하나 없는 집안에서 가난함에 허덕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저 자식들이란 알아서 자라나고 스스로 커가는 법이라고 방관하던 부모 밑에서 자란 저희 두 사람은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무관심을 주지 말자고 다짐하며 결혼을 했지요. 남편과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사사로운 취미 하나까지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법을 알았고 어쩌다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화해를 했지요. 서로가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저희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희에게 인꼬부부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지요.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100년 해로 평생을 함께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밑으로 딸까지 낳았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바랐던 가족 계획이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 잘 듣는 아들, 딸은 학교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고 우리 딸은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곁에 서서 열심히 도와주던 아이였거든요. 주변에서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원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 칭찬받는 거 말고 더 한 뿌듯함이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힘듦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요.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체질이어서 아이를 둘 낳은 뒤부터는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금방 몸이 축나버리곤 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밖에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며 집에서도 제발 좀 쉬라고 말을 해주었었지요. 당신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내가 가장이잖아. 앞으로 내가 2배, 3배 더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쉬어. 빨래 이런 건 내가 해도 충분하다고. 빨래 어차피 세탁기가 다 해주는 건데 여보 좀 쉬어. 여보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온 당신이 집안일까지 해줘야 되겠어? 괜히 내일 뺏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와.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늘 제 걱정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었죠. 저희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걸 다 시켜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들도 저희의 이런 사정을 다 이해했고 스스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요구를 해왔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조심스럽게 사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집안 형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남편은 일찍 철이 든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젠가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는 꿈과 희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에게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작은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오후 시간대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도 뛰고 그랬었는데 야밤에 술에 취한 승객을 모시고 집까지 대리운전을 해주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었지요. 술에 잔뜩 취한 취객이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김에 자기 차를 빼앗은 강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본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것조차 까먹은 것인지 남편은 운전 중에 머리채를 잡혔고 당장 내리라고 남편을 주먹으로 치는 취객을 말린다고 갓길에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차가 전봇대를 잇는 힘껏 들이박았고 차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취객은 놀라서 차에서 뛰쳐내렸지만 남편은 안전벨트 고정 부분 쪽이 고장도 나고 에어백도 터지면서 웅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죠. 결국 구급차가 오긴 했지만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저는 밤 늦은 시간에 분명히 한 건의 대리운전 후 돌아온다고 했던 남편이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넣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불붙은 차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던데 막상 그 현실이 제 앞으로 닥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두 다리가 땅에 박힌 것 마냥 그렇게 가만히 우뚝 서 있게 되더라고요.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그제서야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은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로 연간실에 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살아있는,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딸의 학교에도 연락을 했고 혼비백산이 되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 딸을 보면서 저는 결국 소리를 내어 목 놓아 울고 말았죠. 자식들도 아무 말 못하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주장하던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우리 남편이 전부 잘못한 것이라며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가 전소되어 버렸으니 당장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딱 한 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었는데 그 물건이 바로 녹음기였어요.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늘 소형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었거든요. 불에 전부 타버린 줄 알았는데 차가 충격을 받으면서 열어두었던 창문으로 녹음기와 남편의 휴대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었나 봐요. 남편이 늘 참은 손잡이에 올려두었었거든요. 현장 주변에서 타지 않은 휴대폰과 녹음기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고 저희는 다행히 가해자에게 역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는 혹시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까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시댁은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면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며 연을 끊어버리셨지요. 저는 결국 일자리를 구해 전전긍긍을 하다 결국 식당에서 주방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더 자신이 있었고 제 음식 솜씨가 좋았거든요. 게다가 조리사로 일을 하는 것이 월급도 더 높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식당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식당 주인집 아들이 참으로 망나니였어요. 매일같이 돈통에서 돈을 훔쳐가곤 했었죠. 주인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망나니인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봐야 좋은 꼴을 못 보니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부라서 그랬을까요? 주인 아저씨께서 사모님 몰래 자꾸 저에게 추파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무시를 했지만 좁은 식당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당연히 사장님에게 대놓고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저의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특히 사모님께서 엄청나게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주인 부부 아들이 돈통에서 돈을 훔쳤는데 그걸 뻔히 봐놓고 저에게 돈통에 손을 댔다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우 저기 미나 엄마가 돈통에 손댔지? 청산할 금액에서 5만 원이 모자라잖아. 아유 사모님 제가 돈통에 왜 손을 대요? 거기다가 저는 주방에서만 일을 했는데 돈통 근처에 갈 일도 없는걸요. 제가 그런 거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이 또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은 나한테 말하고 가져가는 거야. 오늘은 아무 말 안 했다고. 아까도 아드님 왔다 갔는데 저는 손 안 댔어요. 괜히 저한테 그러지 마셔요. 내가 지금 생 사람 잡는다는 거야. 내가 왜? 아니 미나 엄마밖에 없잖아. 여기 일하는 아줌마들 하나같이 남편 있고 자식들 다 돈 벌어서 취미로 일하는 거 몰라서 그래. 미나 엄마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 없다고. 얼마 전에 그 미나 엄마 아들 그 누구야. 민준이가 강의 교재 사야 한다고 돈 필요하다 그랬다면서 나한테 값을 해달라고 했었잖아. 내가 안 된다 하고 하니까 5만 원 훔쳐간 거 아니야. 아유 사모님 저 억울해요. 제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도둑질은 안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미나 엄마처럼 손버릇 나쁜 사람이랑은 같이 일 못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모님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했다는 증거 하나 없이. 아니 여사님들 제가 돈 안 훔친 거 다 보셨잖아요. 저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들 사모님에게 밉보이기 싫은 건지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눈치 살살 보면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다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모님도 당장 나가라고 난리고 결국 저는 그렇게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미나 엄마 억울해도 어쩌겠어? 미나 엄마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미나 엄마 얼굴만 보면 아직 기분이 나쁘다니까. 괜히 가정 있는 남자한테 꼬리치지 말고 미나 엄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 마지막 말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한 짓이라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게 척박했어요. 물론 도움을 주시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모르는 거였죠. 또 제 삶이 본인들의 삶보다 불우한 것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나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 근처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디서 손수건 하나가 쓱 내밀어지더군요. 누군가 하고 올려다보니 웬 노신사였습니다. 뭘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 세상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딴 식당보다 훨씬 좋은 일도 많어. 아이 보니까 그 아줌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잘하더만. 저 식당은 복을 발로 찼네. 으이구 요리하는 사람 쫓아내서 뭘로 장사할 거요?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제가 빨아서 드릴게요. 성함도 나이도 몰랐지만 얼굴은 익숙한 분이셨어요. 저희 식당에 가끔 와서 고등어 구이에 식사를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방문을 하시는 노신사였죠. 항상 멀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도 반듯하게 넘기고 다니시는 분이셨기에 인상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뭐인고 했는데 명함에 떡하니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손수건을 빨아서 주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실직자 아니여.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는 게 팍팍해 보이던데 그러지 말고 아줌마가 해준 밥이 맛있으니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해. 네? 출근을 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뭐 외국말 했어? 우리 집으로 출근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아줌마가 해준 밥이 아주 꿀맛이거든. 내가 월급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까. 아마 이 식당에서 번 돈에 비하면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서 슬쩍 얼마를 주시겠다 하시는데 정말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값의 2배를 쳐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찌 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출근을 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부터 노신사댁에 가서 집안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공부 쭉 시키고 딸도 전문대이긴 하지만 대학에 보냈고요. 몇 년 동안 아껴가며 걱정 없이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겨울에 제가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친 날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관절이 제 마음처럼 멀쩡하지 않더라고요. 무릎은 아픈데 집안 청소는 해야 하고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 딸 또한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터라 연차를 쓰기 눈치 보인다고 우물쭈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픈 무릎으로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엄마는 왜 오빠한테는 안 물어보고 나한테만 물어봐. 난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 항상 보면 오빠는 똑똑하다고 잡일 같은 거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하면서 나한테는 부담 없이 물어보더라. 얘는 내가 언제 또 그랬다고. 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진짜라니까. 그럴 때마다 서운했어.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 네 오빠는 뭐 안 바쁘니? 대학원 다니면서 바쁘지. 아들은 29살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딸이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니까 아들에게도 눈치껏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시간 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냉큼 그날은 시간이 된다면서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장님 댁에 양해를 구하고 아들이랑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아들이 대신 청소를 해주었는데 그러다가 사장님 손녀딸이랑 눈이 떡하니 맞아버린 거지 뭡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곱게 잘생겼거든요.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서 대학원 연구실에 다니면서도 인기가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아들놈이 그 집 손녀딸이랑 눈이 맞아서는 몰래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들이 워낙 잘생겼었기 때문에 간간히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사장님 댁 손녀딸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둘이 눈이 맞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일하러 다니는 집 사장님 손녀딸이랑 눈이 맞아. 아휴,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가뜩이나 집안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데 그건 아니지. 민준아, 진짜 왜 그러니? 엄마 명목 없게. 엄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집안 차이를 신경 쓰고 그래요. 제가 그 집에 장가라도 가게 되면 우리 집도 살인 팍 피는 거라고요. 엄마, 진짜 로또 맞은 거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잘 맞아요. 그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에휴, 그러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떻게 더 일을 할 수 있겠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뒤탈 없이 깔끔하게 헤어져야 하는 법이야. 하여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엄마한테 말을 했겠어요? 저희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대로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들은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 손녀딸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정말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되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낀 저는 집안 차이로 반대를 극심하게 당할 것을 생각해서 벌써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더군요. 부잣집이라고 해서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우리 아들의 똑똑함을 높이 사주었어요. 아들에게 취업 자리까지 알선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아들이 떡하니 취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대학원 연구실에서 전공을 하던 일과는 전혀 달랐지만 우리 아들은 냉큼 그 집안에 장가를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취업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입사를 하더라고요. 오빠도 진짜 기회주의자다. 그 집안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연구해 오던 일도 그만두고 그 회사에 들어간 거야? 대단해 진짜. 너는 내 동생이지만 참 멍청해. 당연히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하는 법이지. 내가 연구하던 건 내 동기들 후배들이 알아서 해줄 거고. 아무튼 오빠가 장가가서 우리 집안 일으킬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아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정말 제가 예상했던 반대는 없었고 아들은 무탈하게 그 부잣집으로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지요. 제가 어떻게 사돈댁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그만두어야 했지요. 제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몸도 많이 상하긴 했습니다. 매일같이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관절도 상했고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늘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속도 더부룩한 것 같고 몸이 힘들었었어요. 이참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소일거리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딸도 이제는 밥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들도 장가를 갔으니 뒷바라지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표를 냈고 제가 사표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네 부부는 임신을 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신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장님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별일이 다 있었지요. 문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부업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생활비가 꽤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딸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떼어주었었는데 그 돈을 받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제 밥벌이는 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기대어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고개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던지요. 자식을 낳은 이유가 제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본인들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꼭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오빠도 진짜 너무한다. 아니, 오빠 때문에 엄마가 그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둬야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입을 씻을 수가 있어? 개라고 처가 눈치 보여서 뭐 나를 도와줄 수나 있겠니? 그저 지 인생이나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인 거지. 엄마는 오빠한테 이렇게 너무 관대하다니까. 내가 매달 생활비 보태주는 거 아니면 엄마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것도 미안하다 얘. 너도 이제 나이가 33인데 결혼 자금 모아도 현찮을 판에 아휴 나한테 생활비 보태준다고 돈도 못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쩌냐 정말. 엄마 결혼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나는 지금이 딱 좋아. 그냥 평생 엄마 옆에서 엄마랑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 안 될까?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고 그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엄마랑 함께 있으면 난 늘 행복해. 엄마 사랑해. 딸은 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평생 함께 하자고 장가 가더니 입을 싹 씻은 아들놈은 무시하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디 자식이라는 게 제 맘대로 되는 일이겠냐 싶지만 아들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가의 목숨을 걸면서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저한테는 연락도 한 통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실리를 따지는 거야 맞지만 제가 지 부모인데 어찌 사는지 연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함이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처가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는데 저한테서는 단물만 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손주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저한테 손주만 덜렁 맡겨놓고 사돈댁이랑 같이 놀러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들킬까봐 몰래 다녀왔는데 우리 딸이 또 젊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의 SNS를 몰래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린 손주만 쏙 저에게 맡겨놓고 사돈 어르신들 모시고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떡하니 있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유제품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녹즙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야금야금 돈을 벌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왜 이런 시련이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저는 제가 여름을 타나 싶었어요. 여름이 되면 입맛이 사라지기도 하고 몸이 괜히 축축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갱년기의 여파로 힘이 든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아침에 힘들게 일어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엄마 얼굴을 왜 이렇게 누렇게 떴어?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누렇게 떴어? 아휴, 엄마가 요즘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속도 더부룩한 것 같고 피곤함이 영 가시지를 않네. 엄마,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영양제 좋은 거 있나 알아보고 주문할게. 딸은 제 걱정을 하면서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깟 푼돈 조금 아까워서 영양제를 먹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딸에게 고맙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도착한 영양제를 먹어도 이상하게 피곤함이 이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도 퉁퉁 부어있고 몸이 안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방문 판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가 금액을 내면 여러 가지 검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비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추가 금액까지 내면서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기본적인 피검사와 5종 암검사 같은 것만 받았습니다. 엄마, 이럴 때 확 해버리지.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 있는데 아니면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네 오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그런 부탁을 하겠니. 괜히 걱정이나 하지. 피검사만 해도 나을 건 다 나은다고 하더라. 별일이야 있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딸을 안심시키고 출근을 반복하다가 제가 그만 픽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링거 다 맞으면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겁이 덜컥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루빨리 피검사를 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가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말 그대로 했어요. 환자분, 여기 보시면 이게 환자분의 간 초음파인데 아무래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피검사 수치도 이상하고요.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몸이 덜덜 떨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루빨리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약이라고 약을 한 봉지 들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으니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말이다. 어디가 고장나듯 단단히 고장이 났나 봐. 병원에서 글쎄 정밀 검사도 해봐야 하고 조직 검사도 해봐야 한다고 하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데? 일단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
그렇게 저는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서웠는데 딸이 옆에 있어주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었던 저였는데 간암이 걸렸다는 게 황당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조금만 무리를 가해도 금방 망가지는 게 장기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자식들 키운다고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한다고 바빠서 정작 제 몸은 하나도 챙기지 못했던 것이었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던지 저는 결국 울고 있는 딸을 달래다가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엄마가 암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지 않니? 엄마도 이식 대기자에 명단 올려두고 하면 좋은 소식 들려오겠지. 위급한 사람이 앞에 줄줄이 있으면 어떡해. 엄마 차례가 오기 전에 사달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나 검사 받을래. 공여자 검사라는 거 있다며. 엄마한테 내 간 떼어줘도 괜찮아. 아이고 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멀쩡한 간을 왜 떼어줘. 이식 대기 받으면 된다는데 왜 그런 짓을 하니. 엄마, 이식이라는 게 뭐 오늘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건 줄 아나? 절대 아니야. 이식 기다리다가 세상 하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줄 수 있으면 무조건 줘야지. 얘, 시집도 안 간 애가 몸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그 간 수술 그거 하면 약도 한참 먹고 해야 돼서 임신도 하면 안 된다는데. 너 정말 뭐 결혼이라도 안 할 거야? 안 해. 나한테는 엄마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오빠한테도 빨리 연락해. 네 오빠한테는 왜? 괜히 걱정이나 하지.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오빠도 검사 받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식할 수 있는 확률을 늘려야지. 아이고 정말. 나한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자식들 걱정이나 시키고.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당연히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지. 오빠도 무조건 돈이 할걸? 오빠야말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다 낳았는데 엄마한테 간을 이식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가 안 하면 내가 해. 그러더니만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간암이라는 사실과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공여자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 아들이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천년만년 함께 할 줄 알았던 지 어미가 암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검사들을 받아야 했기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간이식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들과 딸 역시 공여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지요. 그 자리에 며느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번거롭게. 어머님이 수술하셔야 한다는데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공여자 검사에서 일치하면 저희 남편 간에 떼다가 이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가족이라고 한들 무조건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어머님 힘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은근히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꼭 우리 아들의 간이 저에게 일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아들과 딸은 힘들게 공여자 검사를 마쳤고 저는 간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또 한가득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병원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들과 딸 둘 다 기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번 기증 전에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감사함과 죄스러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서 간을 기증받는 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걱정이 많았죠. 아무래도 나보단 오빠가 체력도 더 좋고 오빠는 결혼도 해서 이미 자식도 다 낳았으니까 오빠가 공여자로 나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야,
나는 가정에 있으니까 잘못되면 더 큰일이지.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자식들은 어떡해?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도 있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아, 그러면 뭐 나보고 하라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기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간기증하고 나면 약 먹어야 해서 임신도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오빠는 나한테 다 떠맡기고 싶어? 나도 이정이라는 게 있잖아. 엄마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며. 근데 내가 한동안은 스케줄이 꽉꽉 차기도 했고. 오빠 진짜 너무한다. 물론 내가 기증해줄 생각이 있었어. 내가 엄마 살리고 싶으니까. 내 간 떼어줘도 안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낼 줄은 몰랐다. 실망이야. 병실 밖에서 아들이랑 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듣고 말았지 뭐예요. 씁쓸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이런 민폐를 끼쳐도 되나 싶어서 말이죠. 결국에는 딸이 나서서 기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들놈이 병실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의 말에 의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불똥이 튀게 될까봐 겁이 나서 피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비겁한 놈일까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누구보다 효자였던 아들놈이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예, 너무 네 오빠 미워하지 마라.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겁도 나고 그러겠지. 나도 너희 키우면서 가슴을 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간을 떼어주라는 건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니? 오빠는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오빠를 키웠는지 잘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병난 거에 파라는 우리 탓이라고.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정말 괜찮아. 우리 예쁜 딸이 이렇게 엄마 걱정해주고 지켜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딸은 속상해하면서 울었어요. 아마 겁도 많이 났겠죠. 저도 겁이 났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딸에게 간 기증을 받기로 하고 건강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아들놈 점점 실망만 안겨주더라고요. 고려자 검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큰 검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장기들의 수치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들으러 와야 하는데 한 번을 안 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의료 기록은 본인에게만 말해줄 수 있다고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슬쩍 말을 해주고 정확한 이야기는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뭘 알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딸이 열받아서 전화로 떽떽거렸지요. 오빠, 병원에 한번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다 다음 주에 수술하는 건 아니지? 도대체 어디서 뭐라는 거야? 아, 미안. 나 지금 강원도에 잠깐 와가지고 일 때문에 온 거거든. 내가 뭐 또 오나? 아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별일 없지. 너 갑자기 간 기증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걱정되는 게 그거 하나야? 설마 오빠 간 내놓으라고 할까봐? 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들놈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찌 살든 말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술하는 날이 다가오고 저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랑 나란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게 있었어요. 딸이랑 저랑 가족이라고는 아들까지 해서 셋인데 아들이 도통 병원에 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고요. 지금이야 수술 전에 관리하려고 입원을 한 거라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뜩이나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딸이 들어두었던 적금까지 전부 해지를 한 상황이었는데 간병인을 쓸 돈이 없었던 거죠.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 보증금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 아들아,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네? 제가 돈이 어딨어요. 솔직히 어머니 수술비 모자라다고 그래서 처간을 집으면서 도와드린 건데 돈이 왜 또 필요하신데요?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우리 수술이 얼마 안 남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건 알고 있지? 안 그래도 미나한테 연락받았죠. 입원 잘 하셨어요? 잘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말이다. 우리가 둘 다 누워 있어야 하는데 병 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겠죠? 근데요. 그게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네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요?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스케줄이 생길지 몰라서요. 일단 엄마 알겠습니다. 아들이 시원치 않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할 말은 했으니 간병인을 쓸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서 도와주겠거니 했지요. 며느리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무 어려운 며느리였어요. 집안 차이도 그렇고 저는 또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입원한 지 3일이 더 지나가고 수술이 코앞인데 아들 녀석 연락이 없더라고요. 의사가 찾아와서 간병인은 구했냐, 보호자는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입을 꾹 다물었죠. 보다 못한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난리를 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우리 수술인데 혹시 병간호를 하러 와줄 수 있겠니? 엄마, 어떡하죠? 저 못 가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건물 하나 사셨잖아요. 강원도에 하나 사셨는데 건물 관리를 할 겸 겸사겸사 골프 치러 가자고 하셔서 가겠다고 했거든요. 뭐? 골프? 아니야, 어미가 수술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골프 때문에 못 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 어떡해요? 그 건물 나중에 우리 아들 20번째 생일날 명의 변경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돈 많은 장모님 수발이 먼저 들어야지. 저도 나중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엄마,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엄마도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나중에 몇 배로 효도할 테니까 이번에 좀 봐주세요. 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 어미가 이번 수술로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식 수술한다고 100%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후유증이 따라올지 모르는 건데 지금 사부인이랑 골프 여행을 간다고? 아이고 투이야, 아이고. 엄마, 내가 지금은 처가는 지가 보여서 간병인 돈도 제대로 못 갖다 주지만 조금만 있어 보라니까요. 다음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불편한 거 없게 싹 세팅해 줄게요. 아들 녀석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봐야 하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의사도 간호사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어느 자식이 엄마가 수술을 한다는데 사돈이랑 골프 여행을 간다고 못 온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의사가 제 전화를 확 가져가더니만 아들놈에게 충격적인 말을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한가롭게 골프 여행을 가실 때가 아닙니다. 김민준 씨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김민준 씨, 마지막으로 그 혈액 검사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김민준 씨도 환자분이랑 같이 간 수치며 염증 수치며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고요. 그 말에 저희 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닥달해서 당장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나 여행 갔다 와서 갈게. 일단은 수술 잘 받고요. 수술날 못 가보는 거 미안해요. 알았죠? 그러더니 전화기 전원을 뚝 꺼버리더라고요. 딸은 아들놈 욕을 하면서 그딴 인간에게 시간 쏟아붓지 말고 지금이라도 수술만 생각하라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딸과 함께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주렁주렁 달린 약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정말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진통제에 취해서 잠만 잤으니까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 누워서 같이 끙끙거리며 아파서 울다가 또 잠들었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쳤지요. 간병을 해줄 사람 하나 없는 게 서러웠습니다. 사돈댁도 너무하시지.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놈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앞으로는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더 넘어서야 아들놈이 병원에 얼굴을 빼꼼 내밀더라고요. 엄마, 좀 괜찮아요? 제발 진즉에 왔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아이, 미안. 너는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이놈아?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재미가 수술을 하는데 곱빼기도 안 비치고 양심도 없이 네가 여기를 왜 왔어? 아니,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엄마, 그 담당 의사는 어디에 있는데? 아, 나한테 계속 무슨 검사를 받아보라고. 내가 어찌 알아. 내 병실에 와서 의사를 찾으면 어떡해. 치료실에 가서 찾아야지. 아들놈은 정말 그 의사를 만나는 게 목적이었는지 제 옆에 꽃 한 다발과 음료수 10병이 들어있는 세트를 두고 냉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된 아들이 돌아와 제 침상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나도 가남이래. 나도 엄마랑 똑같이 가남이래. 수술해야 한다는데 나 어떻게 하냐고. 아들이 공여자 검사를 받고 제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혹시라도 지간 빼달라고 할까봐 피했었죠. 그런데 저랑 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아들놈 저랑 똑같이 간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간도 암덩어리로 뒤덮인 상황이라 이식 수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저나 딸에게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죠. 어차피 공여자 검사도 했겠다. 아들이 병원에 오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간을 빼앗길까봐 병원에 발도 들이지 않았죠. 하루라도 빨리 이식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놈이 여행이네 몸에 번질거리면서 돌아다녔으니 1분 1초를 놓친 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들이랑 통화를 할 때 옆에서 당장 병원에 방문을 하라고 윽박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 오빠, 뭘 어떻게 이식대기를 걸어놓던지 해야지. 간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증자가 나타나야 할 텐데 어쩌냐. 미나야, 너 간 있잖아. 그거 얼마나 남았는데? 엄마한테 얼마나 떼줬는데? 너랑 나랑 둘 다 기증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간 나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놈이 미쳤나? 어디지 동생이 수술하고 나왔는데 간에 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의 약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네 동생한테 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나는 이대로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소리야? 그러길래 싸게 병원에 와서 검사받고 동시 수술이 가능했는지 확인이라도 해봤어야지. 이미 뗄 만큼 다 뗐는데 이제 아직 무슨 이식 수술이야. 아이고, 아야, 미나야, 나 어떡하냐. 네 오빠 어떡해. 나는 자식도 있는데 이대로 이성 좋으시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들이 병실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아들이 간암이라는 사실에 놀란 사돈댁이고 며느리고 전부 병원에 찾아왔죠. 아들 녀석, 지가 간암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얼굴이 누렇게 뜨다 못해 거무죽죽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빌더랍니다. 어머님은 이식 받아서 이제 건강 되찾으신 거죠? 혹시 이 상반은 더 이상 없으면 재수술이 가능한지 확인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 없애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살아요? 어머님, 제발 이 한 번만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검사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도요. 그 말에 지금 누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싶어서 얼빠진 얼굴을 했는데 우리 딸 젊어서 그런지 저보다 회복이 조금 더 빠르대요.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더니만 옆에 있던 화병을 며느리 머리 위로 쏟아붓더라고요. 덕분에 시들어있던 꽃도 그 안에 고여있던 물도 죄다 며느리가 뒤집어 쓰게 되었지요.
사돈댁은 놀라서 딸아이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고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양심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모른 척하고 간병인 비용이라도 보태달라고 할 때 처가는 지부에서 돈 못 준다고 했던 인간들이 수술 끝낸 지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가언이식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진짜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이 다 있나. 앞으로는 우리 눈앞에 띄지도 말고 죽든지 살든지 니들한테는 관심도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죽는다고 한들 장례식장에 초대도 하지 마. 이런 걸 자식이라고 키우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 아가씨,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또다시 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이겠습니까? 암이라는 말에 미쳐서 눈이 돌아간 거겠죠. 이거야말로 아들 인생에 천벌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가 찾아와서 신세한탄을 하고 울고 불고 해도 모른 척 했습니다. 간호사를 호출해서 저 망나니 같은 것들을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부탁드렸죠. 물론 저도 제 배로 낳은 아들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이 저에게 한 행동은 평생이 가도 용서를 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지 건강 하나 모르고 지 이득만 챙기려고 한 저런 놈에게 제가 어떻게 온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 뒤로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질질 짰고 저랑 딸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쫓아왔던 게 강력하게 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아들 녀석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네요.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간을 다시 떼어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지금은 수술을 하기 위해 이식대기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왜 며느리랑 시댁 식구들은 공여자 검사를 안 했냐고요? 아들에게 간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나 보죠. 아들 녀석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저에게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들 간은 떼어주기 싫어서 이식대기만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삶의 회의감을 엄청나게 느꼈다고요. 말로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산다 하던 며느리도 지 몸은 소중한지 간은 안 떼어주려고 하니 그럴만 하겠다 싶네요. 이거야말로 천벌이 내려진 거고 자업자득이지 않겠습니까? 아들놈 솔직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이랑 저랑은 평생 용서하지 않기로 했고 장례식을 치러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희의 복수인 것 같아서요. 무거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미라고 해서 자식을 무조건 감싸기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저와 딸 단 둘이서 잘 먹고 잘 회복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